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위원 코너입니다. 윤영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요즘 이게 사회가 거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 무슨 자본주의 내지는 무슨 뭐 국가 이 파시즘 이런 식으로 좀 비춰져요. 네. 국가가 이 전방위로 여러 분야에 관계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의 국방위원회에서 또 기업인 100명을 네. 뭐 민주당 국방위원회가 아니고 무슨 통일 무슨 위원회인가 하는 데서 또 기업인 100명을 송영기 씨가 위원장으로 예, 앉아가지고 예. 거기 데려간다. 네. 그렇게 또 보이고 또 이제는 무슨 얼마 전에 세계 한상대회를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출세한 비즈니스맨들을 한국인들을 그분들도 또 북한과 관련해서 또 엮고 네. 그래서 요즘은 뭐 북한과 관련이 안 되면 이 기업들도 못 해먹을 것 같아요. 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그 국방위원장이 주도해서 하는 건데 그 다음 달 초에 빠르면은 뭐 기업인들 한 100여 명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제대로 판단을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미사일 개발 뭐 핵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이나 미국에서 대북 제재에서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집권 여당의 국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100여 명을 몰고, 그건 몰고입니다. 몰고. 소떼 몰고죠. 예. 이끌거나 아니면 모시고 아니라 몰고 가는 거예요. 소떼 몰듯이. 몰고 100여 명을 어떻게 간다고 생각할지. 그 기업인들이 가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겠습니까? 가서 돈 내라는 거거든요. 투자하라는 거. 예. 지난번에 평양에 문 대통령 따라갔을 때 우리 기업인들 별 수모를 다 당했잖아요. 예. 냉면 먹는데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왔는데 그 얘기가 지금 우리 귀전에 분노가 식기도 전에 기업인들 100여 명을 끌고 저기 간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무능한 것보다 더 문제가 눈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제 네, 무능한 사람은 기업에서도 잘 안 잘려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눈치 없이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잘리거든요. 연말에.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너무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참 예. 걱정입니다. 예. 이 정식 명칭이 동북아 평화협력특위위원장이에요. 한 당의 일개 위원장, 특위위원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기업인들 100명을 끌고 간다. 이번에는 농협도 가고 하림도 간대요. 네. 하림이 이제 북한에서 닭고기 키우고 네. 농협이 북한에서 모구촌 햄 공장 만들어야 되게 생겼어요. 근데 요 근래 이제 목구멍 냉면의 주인이 누구냐? 지난번에 그 이제 이 최태원 회장 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분이 먹성이 좋고 실제로 상간에 그렇게 네. 알려졌으니까 또 그분이 또 나는 아니다고 또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이제 또 도는 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냉면을 다 먹어가니까 옆에 있던 여자 접대원 동무가 한 살이 더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받아서 첫 젓가락을 뜰라고 하는 순간에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눈이 이렇게 동그래진 그 사진이 그 후속타 사진이다. 또 이런 소문도 또 돌아가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또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뭐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전날도 술을 많이 했대요. 엄청 했다고요. 그런 그 얘기도 맞습니다. 지금 거의 술 많이 마신 게 거의 국가 비밀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냉면 누가 살이 추가로 누가 시켰느냐가 어떻게 보면 국가 1급 보안 비밀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기업이 왜 그러냐. 입단속까지 시키고. 찬떡 음출해 들었으니까. 예.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 감옥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재판 중이고 최태원 회장은 감옥 2번 갔다 왔어요. 예. 감옥 가면 지긋지긋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뭐든지 지금 걸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자유스러운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예. 뭐든지 걸면 다 걸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하려면 처음부터 위법에 대해서 처벌을 갖다가 법대로 적용을 하면서
그 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네. 이렇게 위법성을 각인시켜 놓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내 마음에 잘 드는 기업인 이 정권 들어서 잘 뜨는 누구는 아니 뭐 그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권력의 고위층이 나서서 직접 만나고 해외도 가주고 또 찍힌 기업은 평양 데리고 가자 해놓고 전날 검찰청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9월 17일 날 이 에버랜드에 보니까 몇 년 전에 노조 문제를 가지고 검찰청이 털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에버랜드의 지금 이 사주 측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네. 근데 몇 년 전의 문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이제 평양으로 출발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하는데 검찰에서 또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뭐고? 아이고 뭐 에버랜드 노조 문제랍니다. 우리 회사야 노조 문제 걸리면 걸리는 대로 다 얻어맞지. 그거 갖고 와 가기 전날 오노. 이게 무슨 그 회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신호라고 참모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알아서 기라는 뜻 아닐까요? 네. 가서 네. 알아서 기라. 그렇죠.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첫날 군기 잔뜩 잡아갖고 북한에 끌고 오다시피 해서 그날 술을 잔뜩 먹였는데 그러면 술김에라도 예 제가 쏘지요 한 10조 쏠게요. 뭐 저기 뭐 이 테레비 공장 하나 만듭시다 무슨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말을 안 하니까 이선거이가 그날 밤에 술자리 끝날 때까지 부글부글 끓다가 오전에는 하겠지 했는데 오전도 안 하니까 이제 막 냉면 먹다가 폭발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업인들이 눈치 보고 움츠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9일 날 그 코엑스에서 있죠.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했어요. 아, 그 뭐 백종원 이씨도 나오고 그렇죠. 그 자리죠. 거기서 예. 문 대통령이 한 말이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경제하고 민주주의가 그게 뭐 그건 완전히 다르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1인 1표인 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는 시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유시장. 그 민주주의 이루는 일이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대기업 집중, 서민 경제가 무너진 것은 반칙과 특권, 부패 탓이다. 대기업 탓을 했어요. 대기업들의 반칙, 재벌들의 반칙,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부의 기조는 3대 프레임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프레임, 그 다음에는 노동에 대한, 민노총이나 노동에 대한 프레임, 하나는 또 1등하는 거기에 대한 프레임. 예를 들면 서울로 부동산 하는 강남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또 삼성이라든지 뭐든지 우리 1등하는 거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공정경제 이런 한마디만 봐도 지금 정치 흐름이 그냥 사회주의 쪽으로 가더라도 저 북유럽 쪽으로 가면은 차라리 나을 텐데 저 남미용으로 갈까봐 이게 큰 걱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코엑스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할 때 참석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질문을 미리 내라고 그러더래요. 질문을 청와대에다가. 그래서 3번 빠꾸로 맞았답니다. 아이고 그런 질문은 안 돼. 그래서 3번째 올리니까 그건 해도 돼. 뭐 이래서 했대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각본회의에서 회의하는데 거기에서조차 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거기에 대한상위 의장하던 박용만 의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해서 건의라고 하긴 했는데 하도 말을 돌리고 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참석자들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너무 조심해가지고 그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거 해결해 주십시오. 탁탁 얘기하면 쉬울 텐데 돌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바짝 다들 얼었다는 봤죠. 거죠. 옛날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다. 네, 앞에서 다 말을 잘 못한다 해도 그때는 요즘에 비하면 많이 양반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얼굴을 좀 가린다고 그러나요? 예, 낯을 그래서 좀 조금 낯을 가린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어려움, 좀 딱딱함 뭐 이런 걸 있었는데 그때 청와대 회의 간 사람하고 요즘 가는 사람하고 다른 게 그때는 그런 딱딱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면은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그 자기네 그룹끼리는 굉장히 흉어가 없답니다. 네.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인데 민간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또 아주 또 그 찬바람 싱싱 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까 공정경제 전략회의할 때 대통령이 공정경제 얘기할 때는 그 눈빛에서 약간 그 찬기운, 냉기, 살벌함까지 느꼈다. 참석자들이 기업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기업이 무슨 뭐 비리나 문제를 저지르면 그때는 기업에 대해서 그냥 법대로 하더라도 굳이 공적인 석상이나 그런 어떤 기업을 대하는 부분에서 일부러 그렇게 두렵게 엄격하게 또 좀 협박성으로 들리는 발언을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하라, 열심히 하라, 대신 법은 좀 지키면서 이렇게 이 합법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렇게 맨날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막 이 도둑놈들하는 식으로 마치 무슨 도둑 두목들 불러다가 언제 집어넣는가는 내 손에 달렸다. 막 너들 막 다 넣기만 하면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맨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반기업 정서를 넘어서 뭐 기업에 대한 그 부글부글 끓는 증오심 뭐 이런 게 상당히 특히 재벌에 대해서 그래서 공정경제에 대해서 세 가지 착각이 또 있습니다. 아, 윤상걸 박사님 네, 오셨어요. 공정경제 세 가지 착각이 첫 번째는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을 못한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스타벅스나 뭐 공유 택시하는 우버라든지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라든지 뭐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 대기업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기 영역에서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규제를 자꾸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한 거죠. 물론 뭐 재벌들이 조금 협력업체를 누르는 건 있습니다만은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 성장을 못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정부 부가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고 보조금이 우리나라 같이 많은 데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제조 대기업이 고용 창출을 못한다. 고용 창출은 그 소득이 국민소득이 5,000불 넘으면 어느 정도 제조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열어주는 게 서비스업이나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생각이 같고 또 하나는 재벌 때문에 불공정 사회가 됐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재벌 때문에 불공정 사회가 된 게 아니고 불공정 사회에 만든 기업인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엔론 같은 거라든지 요즘에 그 양진호 씨 미래기술인가 한국미래기술 뭐 마약하고 폭력 이거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 재벌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것도 재벌이 아니거든요. 연임하려고 산업은행에다가 로비하고 회계장부 조작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를 강조하지만 너무 재벌 대기업 탓만 해도 안 된다. 물론 잘못된 건 고쳐야 되지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기업에 대한 인식을 안 바꾸면 절대 안 좋아지지만 이제는 뭐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더 빨리 망하느냐 이것만 좀 남아 있다 보는데 그 우리가 2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삼성 예. 바이오로직과 또 지금 한진칼 네. 뭐 현대차 등에 대한 압박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네. 엊그제 그 문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에 네. 이 아시안 회의에 갔어요. 네. 회의에 갔는데 거기 펜스가 어떤 신문은 20분, 어떤 신문은 50분, 네. 뭔지 모르겠어요. 10시 50분에 왔다 말도 있고 11시 20분에 왔다 말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좀 졸았다. 이제 뭐 또 사진이 나오니까 뭐 10초 잤다, 15분 잤다 뭐 이러고도 하는데 거기서 보면 펜스가 거의 못을 박아버렸더만요. CVID. 네.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이렇게 신고하고, 응? 그다음에 이 사찰 받기 전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네. 뭐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뭐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는데 거기 가서도 또 푸틴 만나가지고 제재 완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펜스가 지금 한국에 안 오고 걸로 갔지 않습니까? 일본까지는 그렇죠. 왔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베는 별도로 만날 필요가 없죠. 일본에서 뭐 하루 자고 만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펜스가 패싱했다 하니까 또 급히 뭐 시간을 만들다가 이 짜투리 시간에 낑겨가지고 뭐 30분이 늦었니, 20분을 늦었니, 50분을 늦었니 뭐 이러고 조는 모습도 뭐 찍히고 이랬는데 그 이제 자기들이 미국한테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뭐 억지로 그걸- 펜스 만나려고 안 했겠습니까? 연출하려고 뭐 급히 서둘렀겠죠. 네, 그런데 이제 펜스는 펜스 만나가지고는 이 대북 제재를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CVID 소리 듣고 푸틴하고 만나갖고는 대북 제재 완화를 또 이야기를 둘이서 했더만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의 신뢰가 얻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마이크 펜스라는 이름만 잘 해석해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아, 마이크. 펜스가 장벽이고 네. 펜스 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게 마이크 펜스입니다. 그분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김의겸 대변인이 그 회담 끝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해서는 서로 논의가 없었다. 예. 그런데 김의겸이라는 대변인도 그 이름을 잘 분석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한자는 모르지만 예. 의로울 의자가 아니라 의심할 때 의자 같아요. 그 겸이 이제 아우를 겸 양수겹자 겸장할 때. 예.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해야 돼. 2번 의심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저분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아, 그러네요. 네. 그날도 보면 제재 완화는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재를 유지하는 말을 했지요. 그렇죠. 나와서 김의겸 대변인은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그랬는데 마이크 펜스가 나와서 한 얘기가 곧바로 기자회견했죠. 동맹국가 파트너들이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맹국가 파트너. 그 누굽니까? 한국은 동맹이 저쪽 동맹이 아니고 한국이 북한도 자꾸 유엔 결의안 자꾸 빗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마이크 펜스가 장벽위에서 마이크 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해. 마이크 펜스가. 예. 그리고 50분 늦게 났다는 게 그냥 50분 늦게 났습니까? 물론 뭐 전 일정이 늦어서 온다고 했지만 외교상에는 다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50분 늦게 올 때는 기다리면서 생각 좀 해봐. 우리 검찰 출두할 때나 뭐 조사받을 때 검찰이 바로 나옵니까? 독방에 있다가 한 몇 시간 놔두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도 혼자 식사하고 유럽 가서도 또 전번에 엘리베이터 뭐 겉돌고 행사 그때도 기다린다고 사진도 못 찍었잖아요. 제대로 안 되고 제재 완화 얘기했다가 냉랭한 반응 듣고 이번에도 아세안 얘기하다가 제재 완화 얘기했다가 아세안 정상들이 일축해 버렸잖아요. 대북 제재 계속 해야 된다고 오히려 공동성명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시 프랑스, 이태리 대통령 총리와 또 영국의 이 메이 총리가 또 독일의 메르켈이 EU 차원에서 또 그때가 EU하고 아시안하고 같이 한 아셈에서도 제재 유지를 그러니까 대북 제재 강화를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또 아시안 플러스 3에서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본인은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려고 가는데 이제 거기 회의의 결론은 발표 내용은 핵심이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CVID로 가버리면 혼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렇게 왕따를 자처를 왜 저럴까요? 그것도 또 이름 탓도 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앞에 문제잖아요. 문제. 네, 문제. 문재인 안에 들어갔어요. 문제 안에. 네, 문제 안에 들어갔어요. 문제 밖에 나와야지 문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올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김정은을 지금 변호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정은의 진정성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국민들. 진정성을 믿으려면은 첫째 객관적인 게 나와야 돼요. 예. 객관적인 뭐가 바뀌었는지 객관적인 게 김정은 사람 참 좋고 소탈하고 겸손하더라. 이런 용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신문 기사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부사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그거 자주 쓰는 사람이. 그렇죠. 뭐 굉장히 엄청나게 뭐 아름답다 그러면은 뭐가 아름다운지를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서 쓰는 기자는 A급 기자인데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세계 최고고 선녀같이 아름답고 이거는 형용사 부사 쓰는 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왜 좋은지 대통령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못해요. 그리고 약속 후에 지금 안 지키잖아요. 네. 미사일부터 핵실험부터 안구ጭ구ጭ구 지금 어젠가는 또 뭐 핵 뭐 하는데 또 김정은 시찰 갔더라고요. 예, 거기 저 네. 무슨 전술, 네. 그 첨단 전술 무기를 그렇죠. 개발했는데 거기 뭐라고는 또 갔잖아요. 밝히지는 않고 네. 그걸 했고 또 북한이 방사포 이 새로운 성능의 네. 방사포 다연장 로켓 실험도 했고 네. 또 심지어 무슨 한국의 계룡대를 모형으로 해서 네. 포격 훈련도 했고 군사 훈련을 하고 요즘 다시 이제 군사적 행동을 슬슬 재개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지난번에 그림이 좀 미리 나왔는데 이 DMZ의 정찰 아닌가 비행 금지. 네, 네. 근데 한강 하구도 또 이 NLL도 이제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북한하고 회의를 한다. 그때 그림이 그거까지 미리 다 된 것처럼 나온 거는 좀 실수였다. 이러면서 또 그걸 하겠대요. 비행 금지를. 그런데 서해하고 한강 하구면 북한하고의 이 서울까지 금방 또 백령도 등을 연평도 등 5도가 고립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비행을 금지시키면 네. 나중에 이제 뭔 일이 발생했을 때 저 아무 대책 없는 거죠. 서해 5도를 어떻게 하려고 또 서울로 뭐가 날라올 때 네. 어떻게 하려고 저런 거. 제가 보기에는 눈 감고 고속도로를 마라톤으로 뛰는 거랑 똑같은데요. 네. 네, 자동차 좌우에서 100km 이상 달리는데 눈 감고 100km로 우리가 마라톤 차 가운데서 마라톤 하는 거랑 똑같은 그만큼 위험한 거죠. 아니 우리가 유일하게 앞서는 게 비행 전략 비행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수입엔 무인 정찰기 정찰기, 갖고 북한이 모인 나라를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못하면 뭘 갖고 보겠다는 그러면 거예요? 역으로 네. 보자면 지난번에 미국의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이제 공개해서 문제가 된 북한이 지금 이 미사일 기지가 20개쯤 있는데 13개를 확인했는데 그나마 좀 알려져서 공개된 부분 이게 이제 삭감몰이라는 데서 네. 이 스커드 미사일 네. 기지 아닙니까? 그럼 스커드는 짧게는 150, 크게는 뭐 600, 조금 연장한 거는 한 800까지를 날아가는 건데 한국을 겨냥한 거예요. 제주도까지. 그렇죠. 그걸 갖다가 DMZ에 85km 위에다가 해놓고 이제 북한이 어제 국정원 차장이 엊그제 국회에 나가서 이 단거리 미사일의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북한이 이제 아주 계속 진행시키고 네, 있다고 네.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거는 그냥 재래식 폭탄을 실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날려보내는 헤즈볼라가 툭 하면 이스라엘에 쐈던 것처럼 그런 건데 이제는 거기다가 핵을 넣어가지고 뭐 한국의 원전이라든지 무슨 부산이라든지 김해 항구라든지 이 공항이라든지 미군이 오는 이런 부분이나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다 이렇게 겨냥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뭐 LSM인가 하는 그걸 요격하는 KMD 한다지만 그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죠. 미사일도 제대로 없고 요격 미사일도 제대로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북한은 지금 1000개도 넘는 그런 스커드 미사일을 갖고 우리한테 쏠 텐데 핵을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북한 보고 군사 합의를 할 때 그런 거를 넣자라고 당연히 우리는 북한은 자기들이 불리한 비행 금지를 넣었으면 또 정찰 금지를 넣었으면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그 단거리 핵 탑재 가능 미사일들을 다 없애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죠. 장거리 ICBM은 트럼프 미국이 관심 있어요. 예. 자기네한테 오니까. 근데 중단거리는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또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한미나 우리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적인 발언. 삭간몰을 어디 쇼핑몰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쇼핑몰, 삭간몰을. 그렇지 않고야 저렇게 어떻게 한가한 얘기를 해요. 우리를 바로 겨냥하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비핵화라는 거는 핵하고 미사일하고 붙으니까 비핵화죠. 그렇죠. 그러면 핵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뭐 어깨에다 지고 옵니까? 핵을? 핵 배낭. 네, 핵 배낭을 지고 와요? 그러면 어디 저 한강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예? 쏘는 거죠, 미사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당연히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거를 문제의식 국민들한테 공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그것도 뭐라고 하면은 그러면 옛날처럼 돌아가자는 얘기냐.
투고하면 그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그 여당 지도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리비아처럼 비핵화 후에 경제 제재 해제 순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핵화 한 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 제재 먼저 해주고 나중에 비핵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전후 앞뒤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가 혹시 저 트럼프가 저거 믿기 어려운데 ICBM만 북한이 없애주면 핵은 뭐 가진 거 그냥 한두 개 없애는 쇼만 하면 네. ICBM만 폐기하고 이동식 발사대만 없으면 미국은 막 더 이상 관계 안 하고 북한하고 합의해 줄까 봐 끝없이 북한의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문제를 아베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사실 단거리는 옆으로 낮게 온다지만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가 북한이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시키면 이게 마하 한 2에서 4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무슨 사드나 이런 걸 갖고 과연 저걸 저렇게 빨리 내려오는 거를 이 짧은 거리에서 가능하게 일본은 조금 동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게 요격이 가능할까도 의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북 간의 문제다라면서 네. 지금도 한 번도 당사자로 문제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왜 저럴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예. 문제를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알면서 경제도 엉망인데 북한 핵은 북한하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좋게 끌고 가서 그거라도 유지하려는 그 익숙되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 학력 속이고 했던 신정아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질병이 있어요. 공상허언증. 라플리 뭐 리플리 증후군. 자꾸 거짓말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로 믿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전에도 왜 북한이 지금 남북 간에 그 휴전선 쪽에 다 철수했잖아요. GP도 부시고. 근데 북한이 방사포 문은 아직 그대로 열려 있거든요. 뭐 지금 저 보니까 그거 뭐야 저 장산곳 거기에 북한의 거기 저 해안포들이 다 열려 있다고. 그 해명을 했어요. 예. 우리 또 정부 높으신 분이 그 문이 고장 난 것 같다고. 근데 그게 고장 난 겁니까? 걔들은요 당직이에요. 당번. 다문 닫아도 하나 몇 개는 열어놔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걸 고장났다고 설명을 해주는 아니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 문을 열고 닫는 거 전기도 부족하고 기계화도 덜 됐는데 남는 거는 싼 사람밖에 없어서 문을 이렇게 밀고 사람으로 열고 할 건데 뭐 그걸 갖다가 무슨 그 김정은이가 그 방사포 문 닫으라는데 만약에 못 닫았다면 다 총살이죠. 그렇죠. 그거를 문이 고장나서 못 닫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매사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틀려도 막 믿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도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의 생활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의 늪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켜 또 다른 거짓말. 네. 거짓말. 예? 거짓말 속에 빠져 사는 거죠. 뭐든지 솔직해야지 이 답이 나옵니다. 네. 예. 참, 펜스 만난다고 50분 늦어서 낮잠을 잤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정상회의를 수행했던 외교부의 남아태 국장이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 참 이런 희한한 일이 나왔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을까? 요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정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선 공무원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워낙 위에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밑에서 맞추려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과로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윗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대요. 위에서 방법을 찾았는데 자꾸 핑계만 찾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그 핑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참. 근데 오늘 또 뭐 희한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에이펙 회의를 하는데 뭐 뉴기니가 뭐 옛날에 식인종이 있던 나라지. 네, 그렇죠. 아직도 뭐 개발이 많이 안 돼서 이 숙소가 모텔급이다.
그럼 뭐 문재 대통령만 모텔급이겠어요? 거기 간 사람들이 다 모텔급이죠. 그런데 청와대에 무슨 경제수석인가 비서관인가 하는 친구가 모텔급 숙소에 대통령이 간다고 또 굳이 그걸 또 기사에서 또 문 대통령 모텔급 숙소 뭐 이래가지고 또 기사가 났어요. 네. 그 기자들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쓰는 거죠. 네. 주는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새 왜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 출입 금지시키고 예.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폭스가 뭐 이 트럼프 똘마니 언론이다라가 네. 폭스도 그건 틀렸다고 또 네. 이야기를 합디다. 네. 예. 근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 뭐 기자 쫓아낸 거는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트럼프한테도 배울 게 많아 있어요. 거기서는 즉석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미리 뭐 정해놓고 우리는 뭐 청와대에서 질문을 미리 다 취합받아서 걸러요. 그리고 이런 거 써달라고 하고. 예. 예? 그럼 수행단이 그냥 쓰는 거예요. 예. 미리 걸렀는데 우리는 걸렀는데 거기는 즉석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판에 박은 질문하고 판에 박은 대답을 해요. 근데 미국은 백악관 할 때 계속 물고 들어가요. 예, 그 뭐. 예. 추궁하던 식으로 그거 맞냐, 요거냐, 예스, 노 대답하라서 계속 물고 들어가요, 질문이. 왜? 국민이 궁금한 걸 대신 물어주니까. 예. 그리고 또 미국하고 청와대하고 백악관하고 다른 점이 백악관은 저렇게도 그 CNN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보복을 안 하잖아요. 예. 방송 인허가를 취소한다든지 CNN은 세무조사한다든지 또 CNN에 무슨 뭐 패널을 네. CNN에 있는 윤영거리를 뭐 출연시키지 마라 이런 뭐 말 잡아간다 뭐 예. 이런 건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로 끝인데 우리는 뒤끝이 굉장히 장렬하죠. 아, 장렬하죠. 예, 만약에 CNN 기자같이 우리도 청와대에서 기자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럼 해당 기자가 해당 언론사 사주하고 어떤 관계에 놓일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그 듭니다. 회사의 평소에 사주에 무슨 뭐 밤의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누구하고 술을 마셨느냐부터 탈세 뭐 그렇죠. 횡령부터 뭐 반개 회사 호텔도 한번 들어보고 뭐 이래 안 하겠습니까? 네. 참,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얘기 안 되는 기사도 쓰고 하는 게 다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 기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 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서울신문에 DMZ 이 비행 금지에 이어 한강 하구와 네. 그다음에 NLL에 네. 하늘 평화길 열렸다라고 기사를 쓴 이 그 기자한테 이번 주에 워스트 제목상을 좀 주고 싶어요. 네. 아, 그 정말 하늘 평화길. 예. 그 국내에도 몇몇 언론사들이 있는데 예. 자기 회사 방침에 따르는 거는 좋아요. 네. 뭐 주로 이제 한겨레나 경향은 좀 상당히 지금 정부에 지지하는 쪽이고 예. 그 조선, 중앙, 동아나 이런 데는 좀 보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걸 많이 쓰죠. 예. 그런데 자기 회사 방침에 따라가는 건 좋죠. 뭐 언론사마다 컬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냥 무지몽매하게 그냥 따라서 기사 쓰고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늘 평화길이 어떻게 열려요? 지금 북한 핵이 그대로 있고 미사일이 그대로 있고 방사포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늘 평화길이 열려요? 예. 어떻게 똑같이 철수하고 비행기 안 뜨면 우리만 손해인데 NLL도 인정은 우리는 해준다고 했는데 북한은 아니라고 김정은은 철저히 서해 해상을 수호하라고 지시 내리잖아요. 예. 근데 평화길이 어떻게 열려요? 평화는 쟁취하는 거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이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옛날에 이 제4부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펜으로 입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제4부라라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는 그건 뭐냐? 그건 언론에 대한 한마디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양심 이런 부분을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이제 동아일보를 봤는데 신문이 갑자기 얇아지고 밑에 보니까 백지가 나와요. 네, 그랬었죠. 그게 뭐냐 이제 당시에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탄압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독자들이 백지 광고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참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기자라는 것은 참 힘들지만은 훌륭하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너무 그 직업에 대한 기자는 그냥 남들한테 대우받고
열심히 시험 쳐서 들어간 또 다른 곳이고, 그래서 뭐 나는 충분히 좋은 월급 받고 남들한테 대우받고 수저들 먹을 자격이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기자로서의 이 의무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부성 기사를요.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될 건데 드라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언론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기자들의 수준이나 언론사 수준. 그리고 저도 뭐 언론사에 있다가 기업에 몇 년을 있었는데 가보니까 협찬 돈 달라고 줄 쓴 게 제 사무실이 용산에 있었는데 용산부터 광화문까지 줄 섰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돈 달라는 데가 많아서 메이저 언론 다 그래요. 예, 거기에 열애가 없어요. 예, 다 줄을 섰어. 그래서 내가 그 CFO 만나서 얘기했어요. 회사 재무 담당. 하도 돈 달라는 데가 많으니 헬리콥터로 돈을 언론사에 한번 뿌리고 싶다 그랬더니 헬기 한두 대 갖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언론사가 상업주의 이게 매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사주들이 다 약점이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사, 아부성 기사, 말도 안 되는 기사도 그냥 막 통과되고 돈벌이에 연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영화 더 포스트 같은 거 워싱턴 포스트가 백악관하고 닉슨 때 그 처절하게 회사 망할 거를 각오하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여지가 안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자분들 계시면요. 아부나 뭐 이런 거 상업성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그렇게 정말 보는 사람이 역겨울 정도면 이거는 혐오물이죠. 혐오물 기사가 아니라 하늘을 평할 길이라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역겨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아주 그냥 제가 윤 선배님은 기자 출신이니까 같이 하는 데서 그러면 후배들을 또 괴롭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따로 하는 이 방송에서 이 2주의 위클리 워스트 기사하고 하면서 기자의 또 이름까지도 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자극을 좀 줘야 되겠다. 억울하시면 고소를 그런 워스트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지금 정치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 1위 올라왔잖아요. 그런 데서 욕구불 만인 시청자들이 일로 오는 거니까 여기서 더 잘해야 되는 책임도 좀 느낍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항상 자극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2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